오늘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관의 차이, 또 미메시스에 대한 얘기, 또 깊은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읽어가면서 얘기할 대목이지만 미메시스에 대한 얘기, 플라톤과 예술관의 차이, 그다음에 카타르시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설명하는 것으로 이번 시간 하면서 챕터 1장에 가서 이 시학의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1장에 읽으면 한 대목만, 한 패러그래프만 읽으면 이 한 패러그래프 자체만 해도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는 대목인데요. 번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의 주제는 시학이므로 나는 먼저 시의 일반적 본질과 그 여러 종류와 각 종류의 기능에 관하여 말하고 이어서 훌륭한 시가 필요로 하는 프로스의 구성과 시의 구성 부분의 수와 성질과 그 밖에 이 연구 분야에 속하는 다른 사항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자연적 순서에 따라 기본적 사항에서부터 시작하기로 하자. 대충 비슷한가요? 그쪽도요? 예. 이 번역을 시작한 한없는 대목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천백인 선생이 의도하는 시라는 말 자체부터 또 제목이라는 말, 시학이라는 말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말이고 이 포에티케라는 말 천백인 선생도 그 각주에다 포에티케라는 게 원래 뜻은 작시 기술이다. 그런 말부터 나왔어요. 이 케라는 말이 테크네라는 말, 전미사로 쓸 때 의미는 테크네라는 뜻인데 요즘에 테크놀로지 그 말, 이게 실합적에서 가장 그 말이고 이 말은 포이에시스라는 말도 또 있죠. 이게 포이에인이라는 말, 동사에서 온 말인데 이게 만든다 하는 메이크하다는 뜻이고 이건 명사형 형태이고 만듦. 그러면서 이제 만듦에 관한 기술이죠. 만듦에 관한 기술. 그러니까 일종의 제작술에 관련되어 있고 시 제작술이죠. 말 그대로 하면. 그러니까 이제 시학이라고 하기보다는 시작술 혹은 시제작술? 시작술? 글쎄, 뭐라고 하기 참 고약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시학으로 말하고 있지만 또 여기서 말하는 시라는 게 뭐냐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아르테스 저작의 시학의 주제는 주로 요즘 말로 하면 무슨 시에 관한 이론을 써놓은 게 아니고 이때 말하는 시라는 건 주로 드라마를 말하는 것이고 또 드라마 중에서 특별히 그 비극이라는 거, 트레고디아라고 하는 거. 정말 이 말을 비극으로 옮겨야 되는지 또 의문이 될 수 있거든요. 오디아라는 말이 노래라는 뜻이고 이게 염소, 트라고스라는 말이 염소인데 염소에 탈을 쓰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왔거든요. 실제로 이제 나중에 가서 본문에 가서 읽으면 비극이라는 게 이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 4대 비극, 햄릿, 해서 그 4대 비극 속에서 어떤 주인공이 이렇게 살다가 어떤 그 불행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결말을 끝낸 거, 로미오 줄리엣이라든가 하듯이, 이제 그런 의미의 비극은 아니고, 시랍의 비극이라는 것이, 이게 시의 범주, 요즘 말로 하면, 오히려 비평문학, 오히려 아르테스의 요즘 말로 하면 비평문학에 해당될 수 있는 작품으로 여겨집니다. 이 아르테스의 경우에 아르테스 저작이 인간의 행위라는 것을 안다 혹은 본다 해도 좋고요. 본다라는 분에서 왔으니까 또
행한다, 만든다 해서 이 아는 거에 대해서는 이론학이라고 하고 행한다는 실천학이라고 하고 이 만듦에 관련된 것이 제작학인데 이 시학이라는 작품은 이제 만든 인간의 행위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에 해당되는 것이 이런 학문이고 만듦에 관련된 우리의 행위가 이제 학문적으로 하면 제작학이고 주로 이 이론학이라는 건 뭐 형이상학, 신학, 자연학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하고 또 실천학이라는 건 이제 윤리학, 또 도덕철학, 윤리학에 관련된 것, 또 제작하게 되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시학이라는 작품, 또 레토리카라는 수사학이라는 작품,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아르테스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만듦에 관련되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읽어보고자 하는 이 시학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제가 아르테스 저작의 전체적인 구조를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되게 이제 여기도 설명 나오지만 이게 1447A8부터 되어 있네요. 1447A8부터 이게 1400 1462까지 되네요. 1462까지. 이게 이제 아르테스 저작을 이제 묶은 베커라는 사람, 19세기에 라는 사람, 이제 전승의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얘기 구태여 하지 않겠지만은 그 1페이지부터 베커라는 사람, 독일 사람인데 베커라는 사람이 1페이지부터 아르테스 저작, 전해오는 저작들, 그 두루마기 저작들 쭉 이제 에디트 해가지고 묶은 책이에요. 이제 그 페이지 넘버를 가르치고 요 A라는 거 이제 좌측편 이렇게 에디트 했으면 이게 1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돼 있으면 좌측을 A, B, 우측을 B, A, B. 그래서 이제 1AM 몇 행에서 대개 40행, 길면 40행, 대개 35행까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1페이지 A에 40행, 가령 1447A8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백업판의 아르테스 전집의 페이지 숫자 1447쪽의 좌편, 좌컬럼, 좌쪽에 8행부터 1462쪽까지 이제 시학이 텍스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또 뭐 어떤 사람이 이걸 좌로 표시하기도 하고 이제 좌측이고 우측이니까 B는 또 우측으로 표시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 페이지 숫자입니다. 그럼 이제 백업판의 순서라는 게 저 아까 학문의 순서를 이론학, 실천학, 제작학으로 나눴지만은 맨 먼저 오는 1쪽부터 오는 것들은 되게 가장 먼저 오는 게 이제 오르가논이라고 주로 논리학적인 저작이 오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나서 자연학, 이론학에 해당되는 자연학 작품이 오고 논리학, 무슨 카테고리부터 서비스 논박까지 주로 논리학적인 저작이 오고 이건 기본적으로 아주 생각에는 본격적인 학문을 하기 위한 하나의 예비학 그래서 하나 논리적인 훈련,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에 관련된 것들이 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분석론, 전서, 후서 같은 것은 3단론법이라든가 또 학문의 방법론 같은 것을 주로 얘기하고 그런 이제 학문이 아니고 아직까지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아르테스는 오르가논이라고 했는데 학문을 하기 위한 도구라는 측면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이론학에 속하는 자연학이라는 작품 또 그 후에 피지카라는 작품이 자연학의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저작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990쪽쯤 가서 형이상학이라는 작품, 메타피지카라는 아주
가장 골치 아픈 저작 중에 하나이죠. 메타피지컬이라는 거 이제 자연학 다음에다 배열했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 현대 와서는 메타피지컬이라는 말이 메타피직스라고 해서 형이상학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지죠. 자연학 다음에 그런 뜻이구나. 피지카 다음에 메타라는 전치사를 붙여가지고요. 그런 다음에 쭉 이론이 나오고 1200대쯤 1100대쯤 와가지고 이제 니코마코스 전략 같은 실천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천학이 오고 레토릭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읽으려는 마지막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업한 페이지에 편집한 순서에 의하면 마지막에 위치한 대목이 제작학의 시작이 마지막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저작에 이제 또 제가 또 생각나면 또 그 대목을 하겠지만 또 이 아르테스 저작의 전체 구조 자체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에디트 할 때 어떤 순서 같은 것도 하나의 어떤 철학적인 관점, 편집자의 이제 그런 의도가 들어가 있고 또 그러한 전통은 그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왔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읽으려는 작품이 이제 이 포에티케라는 작품이고 이 작품에서 우리가 가장 논의거리가 되는 것이 이제 소위 큰 주제가 되는 것이 미메시스라는 것하고 모방이라고 흔히 번역하는데 재현이라는 말로 요즘은 많이 합니다. representation이라는 말로 재현이라는 것. 또 하나는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카타르시스라는 말. 이 카타르시스라는 말은 사실은 시약에서는 챕터 6장에 가서 단 한 번뿐이 나오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런데 아르테스의 미학 예술관만 얘기 나오면 전부 카타르시스. 실제 아르테스가 말하는 카타르시스라는 게 뭐냐? 그 유명한 그 6장에 읽어보시면 비극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6장에서 나옵니다. 6장에 보시면 비극의 본질을 정의해보자. 비극은 진지하고 일정한 크기를 가진 완결된 행동을 모방하며 쾌적한 장식을 가진 언어를 사용하되 각종의 작품은 작품의 상이한 대부분에 따로 삽입된다. 그러면서 중요한 아주 가장 유명한 대목이죠. 비극은 드라마적 형식을 취하고 서술적 형식을 취하지 않으며 연민과 공포, 두려움을 환기시키는 사건에 의하여 바로 이러한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행한다. 요 대목이 이 말이 카타르시스 여기에 나오거든요. 이제 비극은 진지하고 일정한 크기에 완결된 행동을 모방한다. 근데 여기서 모방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비극은 드라마적 형식을 취한다. 서술적 형식을 취하지 않는다. 하는데 이 비극이라는 말은 시라는 말하고 대치될 수 있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연민과 공포를 환기시키는 사건에 의하여 이러한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행한다. 이때 카타르시스가 뭐냐? 또 이러한 감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라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고 이 해석에 관련해서 수없는 해석이 내려왔고 아르테스의 시약 얘기만 나오면 전부 카타르시스, 미메시스 얘기들이 가장 주된 우리가 관심 갖고 또 보통 문학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예술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말 대목이죠. 실제로는 도대체 카타르시스가 뭐냐, 또 미메시스가 뭐냐, 이 대목에 관련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플라톤과 아르테스의 예술관의 차이를 주로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그 나눠진 페이퍼를 일단 보면서 모방에 대한 얘기부터, 미메시스에 대한 얘기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모방이라는 말은 원래 여러 가지 의미를 쓰입니다. 되게 종교적인 의미에서 미미크리 한다는 말로 정말로 모방, 미미크리라는 뜻에서 모방한다는 말로 쓰이는데 또 그 밖에도 이게 종교적인 제전, 디오니소스 주로 제전에서 흉내를 낸다는 의미에서 이제 미미크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실 이건 영어식으로 미미크리, 모방한다, 모방한다라는 것, 이 흉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춤을 출 때 가령 춤추는 것이 새를 모방하고 또 무슨 노래라는 것, 또 이제 무슨 새 춤 같은 것을 모방하고 또 새 목소리를 흉내내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떤 어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다시 재현해 놓는다 하는 의미에서 이런 미메시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춤 같은 것도 일종의 우리가 경험된 사실을 재현하는 거죠. 춤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춤이라는 것도 이제 모방으로 출발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흉내낸다 하는 뜻. 그래서부터 이제 미메시스라는 말. 그런 의미에서 재현, 움직임도 재현할 수 있고, 소리도 재현할 수 있고, 말을 통해서 재현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의미까지도, 그렇게, 미메시스를 사용합니다. 또, 핀다로스의 데루스 찬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춤추는 것 자체, 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춤도 사실은 흉내내는 거죠. 새들, 아까 말씀드린 새들의 무슨 날개짓 하는 것을 흉내내서 학춤을 추기도 하고, 그런 것 있죠. 이 아르테미스가 쓰는 이 모방이라는 말도 이제 넓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인간의 암이라고 하는 것이 모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형이상학 천머리에서 우리 이쪽에 보시면요, 넷째 줄에 보시면 인간을 알려고 하는 본성적으로 인간을 알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알고자 암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모방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것도 부모님 말을 모방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경험을 통해 가지고 또 점차적으로 인식의 단계까지 나가는 것, 그 중간에 이제 모방이라는 게 있고, 그 모방을 통해서 이제 곧 우리가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모방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을 준다 하는 얘기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으면 모방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방과 즐거움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지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읽어보면서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아르테미스가 플라톤과 달리 어떤 즐거움이라고 하는 영역을 굉장히 중시하고 모방이라는 영역 같은 걸 굉장히 중시했거든요. 또 이 모방이라고 하는 것이 아르테미스 생각에 의하면 그것도 아마 시약에 있는 것 같은데 3장에 나오던가요? 모방은 4장에 나오던가요? 모방은 인간에게 있어 어린 시절부터 선천적인 것이며 또 인간이 하등동물보다 나은 성질 가운데 하나는 인간이 세상에서 모방을 가자는 동물이요. 처음에는 모방에서 배운다. 그 똑같은 얘기를 4장에서 아르테미스가 하고 있어요. 그 4장 첫머리에 나오는 게 모방한다는 것은 어렸을 적부터 미메이스타이라는 말인데 시라고는 모방한다는 거. 토미메스타이.
모방한다는 거, 토미메이스타이, 토미메이스, 모방한대. 모방한다는 것은 어렸을 적부터 인간의 본성에 내재한 것을, 이거 형이상하게 아까 한 얘기와 똑같은 얘기죠. 모방을 잘한다. 다른 동물에 비해서. 그래서 지식을 습득한다 하는 측면. 그러니까 메타피지가 있는 얘기가 똑같고, 메타피지가 1권의 처음 모두에서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추가한 것이, 메타피지가 없는 추가한 것이 시학에서는 인간은 날 때부터 모방된 것에 대해서 어떤 즐거움, 쾌감이 있다. 그러니까 시랍에서 이 시문학, 또 예술, 춤, 음악, 조각 같은 것이 발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시를, 노래를 부른다는 거.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같은 데 보면 먹고 마시고 나서 영을 즐기기 위해서 시를 노래했다는 것을 시인들이 나와서 악기를 치면서, 이게 왜 시의 목적이 뭐냐? 기본적으로 이제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의 어떤 내면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현대에 있어서 그런 문학의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느낌이라든가 그런 걸 표현한다는 어떤 그 표현 예술이기보다는 시의 목적이 즐거움, 영거리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게 호메로스 일리아스에 보면 그런 구절이 여러 나와요. 되게 술이 취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하는데, 그 내용이 주로 자신의, 아까 말씀드린 무슨 자신이 어떤 자신의 감정, 주관적인 느낌, 또 어떤 그로부터 자신의 생각을 표출한 것보다는 주로 이제 영들의 영담, 자신의 경험한 것 같은 것을 보고하는 것, 자기가 보았던 것, 겪었던 것, 이러한 것을 보고하고 다른 영들이 실제로 행했던 업적을 추앙하려고 하는, 기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시의 목적을 두었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예술이라고 하는 그 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거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이 또 플라톤에 이르기까지 예술의 본질이 이제 모방에 있다는 측면으로 이제 굳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플라톤도 기본적으로 모방이라고 하는 측면, 그러니까 예술이 모방한다. 이게 자연의 모방이라는 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쓰죠. 사실 예술에서 아마 모방론이 가장 뿌리가 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가령 예술이 시라는 것이, 일단 시라는 게 넓은 의미로 쓰인다고 그랬죠. 오늘날의 그런 좁은 의미의 시 말고 넓은 의미의 문학 전체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될 듯한데, 시라는 것이 모방이라는 측면에서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플라톤의 어느 대목에서 그럼 예술에 대한 그 생각을 표현해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좀 어려워요. 국가편이라든가 법률편이라든가 또 필레버스라든가 또 시에 대해서는 이온이라고 하는 대화편에서 어떤 그 마니아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마니아 무슨 광기와 같은 것,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온 대화편에 나오고, 또 아름다움이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히피아스 메이저라는 대화편, 그런 데서 아주 분산해서 나왔기 때문에 플라톤의 정확한 플라톤의 정확한 예술관이 뭔지를 정리하는 것은 또 다른 아마 어려움을 안겨주긴 합니다. 다만
플라톤이 예술이 기본적으로 모방이라는 측면은 부인하지 않았고, 또 아리스토텔레스도 같은 관점을 이어받고 있고, 다만 이 미메시스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는 플라톤 입장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입장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가령 제가 정리해 온 것에 의하면 이 국가편 3권, 10권에서 주로 얘기 나오고 있고 3권에서는 하나의 교육론을 주로 얘기하거든. 정의로운 국가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아이들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하는 얘기가 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